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대표 강사 박수연입니다. 네,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자리가 찼는데요. 지금 날씨도 굽고 날짜도 날짜고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계신 분들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입시 설명회를 왔을 때도 한 4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처음에 주제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3 학생들을 위한 공부법, EBS 활용법을 좀 준비해달라고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잔소리를 겸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갔는데 지금과 거의 비슷한 구성이었습니다. 지금 4월이고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거의 학부모님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그때 굉장히 당황을 했었죠. 저는 애들한테 잔소리를 막 잔뜩 할 생각으로 갔는데 학부모님들이 계시니까 학부모님들을 혼낼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게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이번에 날짜를 보니 역시나 학부모님들이 거의 다수 계시겠고 그러면 이 부모님들이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 하실까 위주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까 몇 분 많이 안 계시길래 제 생각 같아서는 앞에 한 2줄 정도 이렇게 모아서 앉으셔서 1대1로 좀 질문도 받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었으나 저희가 또 방송으로도 이게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가 혼자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주제는 보시다시피 슬기로운 고3 생활, 그 다음에 EBSI 활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제가 말씀드릴 타겟을 좀 조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자녀가 고3이신 부모님들 혹시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고3. 그 다음에 혹시 1학년이나 2학년인 부모님들? 반반,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그러면 3학년들에게도 필요하고, 앞으로 3학년이 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저 사진과 지금 직접 보시는 모습이 사뭇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혹시나 의구심을 가지실까봐 현재는 중학교에 있으나 이게 지역을 옮기면서 중학교로 자동 발령이 났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고등학교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3 담임 경력도 있고 해서 제가 하시는 말을 너무 의심스럽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EBS에서 생명과학, 그래서 생명과학 1을 주로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고3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중하위권을 타겟으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학생들은 어느 부분에서 주로 실수를 하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영역별 학습법, 그 다음에 시기별 학습법 이런 거 설명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EBSI라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슬기로운 고3 생활인데 상위권 학생들은 알아서 잘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중하위권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학창 시절을 경험도 해봤고 많은 학생들을 오래 봐온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로 실수하고 있는지를 짚어보자면요. 일단 그 친구들은 강의를 듣는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1, 2학년 때 공부를 전혀 안 했던 친구들은 3학년이 돼서 내가 그래도 인강을 듣고 있는 이 시간,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아졌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의 듣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내가 혼자 공부하는 거를 조금 더 도와줄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그 흐름을 짚어주는 그런 정도의 수단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강의 듣는 시간은 그냥 이제 도움을 받는 시간이고 그거를 공부 시간 전체로 잡는 것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공부들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 커뮤니티가 있죠. 그 수능 준비할 때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또 학생들이 정보력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가서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인강을 듣는다더라. 이런 문제집을 푼다더라. 그런 것들을 막 캐치해서 엄마한테 문제집 사달라. 요거 인강 끊어달라. 아마 많이들 이렇게 쪼를 거예요.
그런데 그 보다 보면 정말 상위권, 최상위권, 그래서 1등급이 아니고 만점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인강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데 중하위권 학생들이 그 인강을 듣다 보면은 자신감도 떨어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머리가 멍청한가? 이런 식으로 자기 탓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맞지 않고 수준에 맞지 않는 공부는 해봤자 독이 될 뿐이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너무 빨리 손을 댑니다. 기출문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보니까 시험지만 봐도 겁이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 수능 시험지에 익숙해지려면 최대한 빨리 걔를 접해서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 기출문제를 풉니다. 당연히 못 풀어요. 못 푸는 게 정상이고요. 3학년이 돼서 여러 번의 개념 학습을 해도 풀까 말까 한 게 기출문제인데 그걸 너무 미리 보게 되면 역시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공부하기 싫은 그런 부정적인 결과만 낳게 되니까 1학년 때부터 기출문제 좀 풀어봐야 되지 않니? 이런 권유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약점을 찾아서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이걸 잘 하는 편인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저희가 한 과목을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잘 이해되는 쉬운 부분도 있고 아니면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부분은 다들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할만하거든. 문제도 풀리거든. 그럼 걔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은 생각하기도 싫죠. 뒤로 치워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걔를 절대 극복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약점을 찾아내서 집중 공략하는 그 끈기, 하기 싫지만 해내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신만의 학습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시기에는 이 공부, 이 시기에는 요만큼의 문제를 푼다 하는 그런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딱 보면 지금은 요거 공부하는 시간이지 하고 그 문제집을 바로 찾아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루틴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계획은 무조건 수량화하고 정량화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안 했죠.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도 필수였는데 막 튀다가 걸려서 잘리고 이런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었는데 고3이 되면서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좀 강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좀 180도 바뀐 그런 학생 중에 하나인데 그때 제가 이런 식의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예를 들면 조회 전에 아침 조회를 하잖아요. 그 전에 학교 와서 5분이든 10분이든 좀 남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국어와 관련된 화법과 작문이라는 그 화작을 한 장 푸는 거. 그게 항상 정해져 있는 루틴이었어요. 그래서 등교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화작 문제집은 항상 그 서랍 속에 들어있는 거고 걔를 꺼내서 한 장 풀다 보면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자, 그래서 조회를 받고요. 그 다음에 조회가 끝나고 1교시 전에 쉬는 시간 있죠? 그러면 그때 저는 비문학을 2지문 푸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을 2지문 딱 풀고 답 체크해서 그 해설지를 한번 읽어보다 보면 선생님이 들어오시거든요.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책 펴라 하는 데까지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그때까지 계속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1분이라도 더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는 영어 독해 2지문 풉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10분 동안에 요거를 몇 지문 풀어낼지를 정해놓으면 그러면 제가 공부하는 속도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쉬는 시간 끝나고 영어 독해 공부 이렇게만 써놨으면 한 지문을 풀든 2지문을 풀든 3지문을 풀든 영어 독해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량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몇 문제, 몇 페이지, 몇 지문 이거를 정확히 정해놓고 자기의 공부량도 체크를 해가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2교시 쉬는 시간에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쉬는 시간 정해져 있고 점심 시간에도 보면 영어 단어가 있죠. 그래서 1교시나 3교시 쉬는 시간에 영어 독해 지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잡 체크하고 모르는 단어장에 옮겨 적다 보면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럼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한 바퀴 딱 애들 정리를 하는 그 시간에 그 단어들을 일단 이제 1차로 초벌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나왔던 그런 단어들을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면서 밥 먹고 오면서 단어장을 꺼내서 외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좀 길게 확보가 되니까 그때는 수학 문제 20문제 이런 식으로 역시나 수량화 정량화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자습 시간에는 좀 길게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자기가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을 배치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루가 구성이 되고 하루의 양을 모두 끝내면 이제 다음 날에 계획을 세워서 또 진행합니다. 요 수량화 정량화가 일단은 첫 번째로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체크할 수 있고 공부에 걸리는 시간을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의 공부량을 다 채웠을 때 그 만족감, 성취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고3 때 끝나고 집에 가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자 끝나고 11시에 뭐 10시, 11시 이렇게 집에 가는데 한 번도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자녀들이 그 공부를 하면서 짜증도 많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유는 성적이 안 나와서라기보다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났어. 내가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굉장히 나약한 것 같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 쌓여서 그래서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약속으로 해서 수량화 정량화를 해야 되고요. 일단 처음에 한 1, 2주는 너무 빡빡하게 잡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하루하루 다 클리어해 나가는 그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해서 좀 널널하게 잡아서 다 그걸 충족을 했다면 나중에는 조금씩 양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약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중하위권 학생들은 내가 모르는 부분 건드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묻고 넘어가기 쉬우니 아예 질문과 관련된 노트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질문 노트.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내가 공부하다가 생긴 질문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적어놓고 무조건 그 다음 날까지 선생님이든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해결하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모르는 부분, 자기의 약점을 절대 묻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틀린 거, 잘 외워지지 않는 거. 단어도 아무리 외워도 계속 까먹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외운 단어 내일 다시 한번 보고 모레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주말에는 내가 잘 안 외워졌던 단어만 다시 모아서 한번 보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에도 잘 까먹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반복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런 것들을 잘 체크하는 친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권화 교재 만들기인데 이 교재가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 특강을 많이 보죠. 그래서 수능 특강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 5종의 교과서가 있는데 그 5종 교과서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제시가 되는 한 3종 이상에는 다 있는 그런 내용들로만 해서 압축해서 잘 만든 교재가 수능 특강이에요. 그런데 이 기출문제 평가원에서 나왔던 6월, 9월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문제를 쫙 거기다가 줄을 쳐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특강에서도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건드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권화 교재의 중요성은 그것 때문에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잘 나오지 않는지를 그 단권화 교재에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서도 딱 그거 들고 가서 나오는 부분만 한번 빠르게 훑어보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권화 교재로 좋은 교재로는 저희 수능 개념 교재 그래서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직접 집필하신 수능 개념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랑 수능 특강 교재 그 두 개 중에서 하나 정도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복습 중요하다는 얘기는 학생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복습을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이어서 자, 너네가 50분짜리 강의를 한 번 들었다. 1시간 들었다. 그럼 복습은 몇 분 정도 해야 되겠어? 라고 물어봤을 때 대체로 학생들은 한 30분, 40분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1시간짜리 강의를 들었으면 최소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까지 복습의 시간이 할애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거는 쫙 지나가요. 50분짜리가. 근데 그거를 내가 외울 부분 외우고 구조 정리하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는 그거에 한 1.5배 이상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도 학생들이 공부 계획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하면 너가 하루에 뭐 생명과학 4강 듣는다, 6강 듣는다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그런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4강, 6강 들을 수는 있는데 그 들은 내용을 다 복습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24시간밖에 안 되고 생명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부를 했으면 복습에 반드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고 복습이 제대로 다 된 상태는
이런 상태죠. 그 복습한 내용에 대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랬을 때 적어도 80% 이상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합니다. 복습, 내가 강의를 들었어. 끝나고 나서 교재를 읽어보죠. 근데 방금 설명도 한번 다 들었고 교재의 내용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요.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0분, 30분 읽어보고 아 나는 다 안 것 같아. 이해한 것 같아.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울 부분까지 확실히 외운 상태가 돼야 복습이 끝났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강조되는 학습법이 백지 복습법입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백지복습 틀이에요. 그래서 2단원에서 주요한 내용 중에 뭐 상동염색체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상동염색체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 애들을 대립유전자라고 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틀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1, 2, 3을 강의 듣고 나서 복습이 끝났으면 스스로 다 채워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복습이 제대로 끝난 상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사람의 유전을 배웠어요. 그러면 전체 구조도를 자기 손으로 완성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위 관계, 상위 관계 이런 것들을 자기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만 저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계도 분석도 이제 우리 생명과학에서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거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1단계는 어떻고 2단계는 어떻고 3단계는 어떤데 쟤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기 손으로 적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저 칸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저런 칸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정말로 백지를 꺼내놓고 거기에다가 큰 제목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를 다 채울 수 있느냐 그거를 확인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영역별 학습법을 알려드릴 텐데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헷갈려 하셨던 그런 용어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건 이런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개념을 확립하고 문제에 적용하고 실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시기가 좀 짧아지면은 학생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공부할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 9월에 모평을 봤는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때 공부에 들어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 3단계는 알아요. 근데 지금 개념을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바로 기출문제로 들어갑니다. 근데 기출문제 몇 문제 못 풀어요. 기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지금 급박하고 시간이 없는 상황이어도 그래도 개념부터 들어가는 게 맞다. 일단 여기서는 그거를 강조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가 조금 궁금하신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 일단 저희가 수능 준비를 하는 걸 총 4가지 시기로 보통 쪼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기가 겨울방학, 그래서 12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12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난 그 시점부터 그래서 시작이 돼서 겨울방학 시기가 있고 이 시기가 지금 현재에 해당하는 시기죠. 3월에서 6월. 그 다음에 3시기가 7월에서 9월, 그 여름방학이 포함된 시기, 마지막 시기가 10월부터 수능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저 겨울방학이에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누가 더 먼저 뛰어들어서 누가 먼저 개념을 한번 정리해 놓느냐가 출발점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 겨울방학이 딱 시작이 되면 저희 수능 개념이 일단 1번으로 오픈을 해요. 그래서 수능 개념은 그 2학년 친구들이 기말고사 끝나기 전부터 오픈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들어오기만을. 그래서 들어왔을 때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너네가 지금 들어와서 2월까지 수능 특강도 안 바래. 수능 개념만 한번 완강해도 너네들은 전국에 있는 고3 중에서 상위 10%야. 진짜로. 왜냐면 그때 안 들어오는 친구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1, 2학년 그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나는 12월 중순 정도 될 거예요. 12월 초중순. 그때부터 수능 준비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능 개념 수강 신청하고 책 주문해서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독려를 꼭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지금 고3 학생들을 둔 부모님은 이미 겨울방학은 지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3월에서 6월이라는 시기에는 어떤 주요한 사건들이 있냐면 일단 좀 지났습니다. 4월 10일에 학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4월 말에서 5월 초에 중간고사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저 중간고사 준비로 여기 올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험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월 4일에 그 중요한 평가원 모의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월에서 6월 사이에 물론 3월 학평은 이미 지나가서 아예 빼버렸고요. 중요한 시험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학교 내신도 2번이나 들어있고 학평에, 모평에. 여기서 용어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학평은 학력평가의 줄임말이고 저거는 출제기관이 각 시도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뭐 인천시 교육청, 뭐 이런 식으로 경기도 교육청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정말 고3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기 6월에 있는 게 모평이죠. 저거는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평가. 뭐에 대한 모의평가냐면 수능의 모의평가입니다. 그래서 모의평가는 6월, 9월 2번 있고 바로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이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 학생들에게 모의 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 학력평가예요. 그래서 학력평가랑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 출제진의 풀이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나오는 그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6월, 9월 모의평가와 그 다음에 수능 이렇게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의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을 하는 게 맞아요. 저 학평의 내용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시험이 좀 다른데 지금 여기 보시면 비어있는 달이 있죠. 비어있는 달 몇 월일까요? 5월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입시 설명회로 온 건데 자, 5월이 어떤 시기냐면요. 마의 5월이에요. 3, 4월까지는 학생들이 그래도 나 고3이니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계속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학교 수업도 듣고 하거든요. 근데 5월이 되는 순간부터 반 이상의 학생이 풀어집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은 학평도 없고 모평도 없어요. 시험이 없는 무풍지대. 거기다가 학교 시험도 없죠. 4월 말에 중간고사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시험이 6월 말에 있으니까 한 2달은 자기들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4월 말까지 너무 힘들었거든. 막 학교 공부도 해야 되지, 수능 공부도 해야 되지. 너무 힘들었는데 5월이 되면서 팍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날씨 점점 더워지면서 졸리고 정신 못 차리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까르르 1, 2학년들이 막 체육대회 하고요. 행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3학년은 체육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밖에서 애들이 막 깍깍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안에서 공부를 하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난 착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막 온갖 세상의 모든 시련은 다 겪는 그 드라마의 비련의 주인공처럼 그런 느낌이 들면서 공부하기 싫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시기에 졸업 앨범 촬영이 보통 있어요. 그래서 이 워낙 평생 남는 중요한 사진이다 보니 고3 담임쌤들도 많이 터치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뭐 무슨 튜브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죠. 그래서 요거 찍는 시기가 좀 전에 되면 학생들이 졸업 앨범 메이크업 팁, 뭐 졸업 앨범 메이크업 그런 채널을 찾아서 봐요. 보고 하루가 아예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막 온갖 고데기가 막 다 동원이 되고 다 모여가지고 화장에 뭐 아이라인에 뭐 이렇게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겪고 나면 공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돼서 저 때 많은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4월 말에 그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자녀들에게 딱 요 부분만 한번 보여주세요. 요 부분만. 너네가 5월에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번 올해 수능은 안 돼. 이번 5월에 정신을 차린 자만이 이번 수능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만 잘 그 머릿속에 심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보양식, 몸에 좋은 거 이런 거 많이 해주시고 딱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 다음으로 중요한 시기가 이 5월을 어떻게 넘기느냐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시기 갈게요. 7월에서 9월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7월 10일에 학평이 있고 7월 한 20일경 이쪽 저쪽에서 방학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8월 중순에 개학해서 요즘은 여름방학이 길지 않아요. 한 3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9월 4일에 마지막 모의평가 그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저 방학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그 다음에 행보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겨울방학 때 출발점이 많이 달라졌고 5월을 지나면서 포기할 학생들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 여름방학이 그 실력 도약의 기회인데 근데 이때 뭐가 있냐면 수시 준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 담임 선생님들과 이렇게 상담도 해야 되고 학생들이 굉장히 싱숭생숭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학종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속에서 그죠? 자소설 그런 것들을 막 작성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되는데 지금 어머님들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 가서 상담 많이 하실 텐데 사실상 1학기 성적이 나오기 전에 입시 상담은 의미가 없어요.
3학년 1학기 성적이 나와야 상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와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까지의 전체 성적을 종합해서 이 시즌에 상담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현실성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시즌을 잘 넘겨야 되는데 아예 나는 정시만 딱 파겠다 하는 친구들은 정말 다른 거 돌아보지 않고 딱 수능 준비 올인하면 됩니다. 이때 전반적으로 한 등급 정도씩은 올릴 수 있어요. 요 3주 동안. 정말 열심히 하면. 그래서 이때 정도가 되면 이제 기출문제를 파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수시하는 친구들은 이 멘탈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자기소개서는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완성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시간을 쓰든 2시간을 쓰든 완성됐다는 그런 기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 잘못하면은 공부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시간 쪼개서 뭐 오전에는 자기소개서를 썼다. 그럼 오후부터 밤까지는 수능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 쪼개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시기는 10월 15일에 학평이 있고요. 11월 14일에 올해는 수능이 저 날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는 사실상 뭐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체력 관리, 멘탈 관리, 그죠?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컨디션 관리 그런 거 잘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갑자기 불 붙는 친구들이 있어요. 갑자기 수능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좀 해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탐구 같은 경우에는 요 시즌에 버닝했을 때 한 등급씩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1등급까지는 올라가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2등급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갑자기 막 공부하는 친구들도 야, 네가 지금 해서 되겠어? 이러시지 마시고 그때라도 좀 시도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5월 달에 마의 5월에서 이제 진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서 재작년에 저희 지진 때문에 수능이 연기됐었죠.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공부한 친구가 있었어요. 5월 달에 포기했는데 일주일이 생기니까 왠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가끔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4시기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시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영역별 학습법은 이제 이렇게 써놨죠. 파이팅! 힘내서 열공한다. 영역별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국어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영어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대신에 요걸 알려드릴게요. 저희 EBSI 홈페이지에 가시면 과목별 공부법 특강, 또 기출문제 분석 특강, 그 다음에 뭐 내신 준비 특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그래서 과목별로 아주 상세하게 다 돼 있으니까 그거를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지금 고3 학생들은 적어볼 시즌은 아닙니다. 1, 2학년 친구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고 아니면 부모님이 한 번씩 보시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게 맞구나 하는 감을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추천해드리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탐구 영역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탐구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탐은 일단 탐구는 무슨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일단 1번으로 좌우하게 되는데 사탐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보는 내신 과목을 수능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그러니까 고3 때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있거든요. 어차피 내신 공부해야 되니까 그 김에 수능까지 같이 보면 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세 번째는 교과 간의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선택하면 아무래도 공부 양이 줄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지리, 세계지리 통하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그다음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간끼리 그래서 저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학습량의 부담이 조금 줄 수 있다라는 팁입니다. 자, 그다음에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사탐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는 게 제일 유리해요. 그리고 시작했으면 절대 바꾸지 좀 마라. 이게 저희 요즘 국어 영역에서 비문학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불수능, 지난 시험에서도 불수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국어에서 비문학이 어려우니까 나 국어를 볼지 말지 고민해 볼까? 이런 애들은 없죠. 어려우면 그걸 어떻게 공부해야 극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는데 탐구는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뭔가 공부를 하다가 어려워. 그러면 이 과목 아닌 것 같은데 딴 과목으로 바꿔볼까 이렇게 가요. 근데 한 중간 정도에서 버티고 있던 과목에서 딴 과목으로 바뀌는 순간 최하위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때는 바꾸는 게 답이 아니고 그 과목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는 게 답이다. 그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정 모르겠으면 많이 보는 과목 선택하는 게 상대적으로 변동도 적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등급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당연한 얘기고, 네 번째도 당연한 얘기인데, 다섯 번째로 지원하는 대학이 어떤 과목을 선호하는지, 어떤 과목이 가산점을 주는지, 또는 논술을 보는 학교에서 과학 논술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보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접근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최상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과목 원투 조합이 추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사탐이랑 똑같은 맥락인데요. 뭐 동아시아사, 세계사 같이 공부하면 줄어드는 것처럼 저희 과학에서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1이 있고 2가 있죠. 근데 서울대는 같은 과목의 1, 2를 볼 수가 없거든요. 생명과학 1이랑 2를 같이 봤으면 전 과목 다 100점 맞아도, 다 만점 맞아도 지원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갑자기 수능에서 대박이 났는데 내가 1, 2를 똑같은 과목 선택해가지고 서울대 못 가면 어떡해. 이런 걱정 때문에 쓸데없이 그걸 피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완전 최상위권 학생들은 많지 않고요. 웬만하면은 이렇게 같은 거 생명과학 1, 2를 같이 선택했을 경우에 학습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탐구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고, 과학 탐구에서 과목별 학습법인데 이것도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요것도 물화생지 각각의 그 학습 방법, 과목별 학습 방법이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대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EBSI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부모님들도 좀 알고 계셔야 학생들한테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학교에서 있으면 제가 EBS 선생님이라는 걸 애들이 중간에 알아채요. 뭔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선생님 EBS 나온다면서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면 저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선생님 EBS 홈페이지 가가지고 선생님 나오는 거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저 무슨 튜브에서 선생님 찾아서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EBS 홈페이지에서 강의를 보지 않고 튜브에서 봅니다. 근데 그러면 효과가 떨어져요. 왜 그런지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EBSI 콘텐츠에서 수능 대비 강좌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수능 개념, 공부법,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법, 그 다음에 뭐 탐구는 뭘 선택하면 좋은지 가이드, 그 다음에 기출의 미래,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니까 이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선택해서 보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또 혼란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게 EBS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인데 저기 위에 탭을 보시면 뭐 선생님, 모든 강좌, EBS 교재 풀 서비스 이런 식으로 있죠. 거기에서 모든 강좌, 저기가 강좌 검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눌러보시면 밑에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강좌 찾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3 수업인지 아니면 뭐 고1, 고2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누르고 언제 수업인지 누르고 단계, 영역, 수준까지 해서 누르면 거기에 맞는 영역들이 쫙 뜹니다. 강좌들이.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좌를 찾을 때는 저기 모든 강좌 탭에서 찾으면 된다. 그렇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 강좌도 있습니다. 지금 1, 2학년들을 위해서. 그래서 국영수는 올림포스, 그 다음에 탐구는 뉴탐스런,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인데도 요즘은 학교에서 저걸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1, 2학년도 내신 만점 수능 특강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 시험 3주 완성 강의가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의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시험 문제 낼 때는 사실 서술형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고 이럴 때는 어떻게 쓰면 좋고 이런 것들까지 다 팁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저런 강의들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런 수능과 수능과 내신 대비 강좌 말고 수시를 준비할 수 있는 강좌도 있어요. 그래서 수시 준비 탭이 있는데 학생부 전형, 자기소개서, 면접, 논술, 적성고사, 그 다음에 경찰대 사관학교 준비까지 저게 지금 현재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커리큘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굉장히 애들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쓰면 좋은지 기초, 개념, 실전까지 해서 점검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준비도 여기서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입 상담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글을 쓰면 답변해주는 선생님들이 배정이 돼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다 1대1로 답변을 남겨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기타의 사이트를 통해서 강좌를 보게 되면 저런 부분들을 활용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뭐 질문을 남긴다든지 자료를 받아본다든지. 그래서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EBSI 홈페이지와 친해지면 훨씬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고, 자, 이제 기출문제는 어디서 찾으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위에 쭉 보시면 기출문제 저기 있죠. 그래서 저기를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저기 몇 년도 문제인지 뭐 고1, 고2, 고3 중에 선택해서 뭐 3월인지 뭐 4월인지를 선택해가지고 그 밑에 쫙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탭이 있으니까 기출문제가 필요하면 저기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탭 중에 목록 중에 내가 만든 시험지라는 저런 항목이 있거든요. 그럼 저기서는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뽑을 수 있고 EBS 교재에 있는 문제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원별로 아주 쪼개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뭐 어떤 2단원의 어떤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기출문제 플러스 그 다음에 EBS 교재 내용을 시험지로 만들어서 시험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저게 굉장히 잘 되는 시스템이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뭐 맞춤형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그 1대1로 뭐 어떤 것들을 추천해주면 좋은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 페이지 바로가기 해서, 이건 지금 저의 페이지인데 저기 보면 밑에 Q&A도 있고 수강 후기도 있어요. 그래서 Q&A는 Q&A 선생님이 항상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답변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생명과학 분야의 선생님들, 뭐 다른 교과면 다른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빠르게 답변을 달아주시니까 내가 당장 궁금한 거 있을 때는 Q&A 게시판에다가 올리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학습법이라든지 지금 내가 어떤 교재를 쓰는 게 좋은지,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는 저기 수강 후기 게시판에다가 선생님 저 지금 뭐 개념을 한번 돌렸는데 지금 수능 특강을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출문제를 듣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 궁금증, 그런 거를 각 과목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선생님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신 입시 설명회도 나중에 어차피 다 올라와요. 그래서 굳이 뭐 안 찍으셔도 되고 나중에 저거를 플레이해서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찍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지나갔던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도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번에 들으시고 그러면 과학 선생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공부법은 어떨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때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이게 편집이 돼가지고 탑재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거는 제가 밤에 찍은 벚꽃 사진인데요. 사실 이 시즌에 꽃을 보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특히 고3 친구들이 아침에 학교 가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이 친구들은 항상 이렇게 밤벚꽃 보는 일만 많아요. 꽃이 폈을 때. 그래서 그 친구들도 창밖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거 보고 참 나가서 사진도 찍고 싶고 놀고 싶고 하겠죠. 근데 학교에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데리고 나가면 흐름이 끊길 것 같아서 마음으로만 저 친구들 꽃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 학생들 마음에 한 번씩 좀 보듬어 주시고, 너희들도 참 놀고 싶을 텐데 고생이 많다, 이렇게 오늘 되게 돌아가셔서 좀 다독다독 해주시면 학생들이 조금 더 힘내서 중간고사 준비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꼭 낮에 놀러 가서 돗자리 깔고 벚꽃놀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얘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